2조 개에 이르는 무수한 은하들이 섬처럼 흩어져 있는 우주. 우리 은하 안에 모여있는 3천억 개의 별들. 그 별들 중에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8개의 행성. 태양 앞에선 콩알 정도에 불과한 지구. 그리고 지구 면적의 0.021%에 불과한 대한민국. 네, 우리는 어쩌다 이 땅에 떨어진 별똥별, 바로 한국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타고난 사람인가요? 또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한 명의 한국 사람, 한 명의 미국 사람, 한 명의 유럽 사람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의 자아가 모이면 문화가 되고 문화는 사회의 고유한 특징을 만들어내죠. 유전자 2%의 차이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듯 우리의 기질과 문화 2%가 바로 한국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인이라는 집단을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지. 부지런해. 빨리빨리 맨날 밥도 빨리 먹고 모든 게 빠르죠. 배우는 거, 학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냥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어려울 때나 뭐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다 같이 약간 으쌰으쌰 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은 한국인 하면 어떤 키워드와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이러한 단어들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왜 한국인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는지 그 DNA를 분석해보죠. 한국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 후 광복을 맞이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후 터진 한국전쟁으로 극한의 세월을 견뎌야 했죠. B-29의 용단 폭격, 유엔군은 지금의 5, 60대들이 사회활동을 하던 1970, 80년대에는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외환 위기와 같은 격변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상 복구까지 최소 10년을 예상했지만 130만 명의 손길과 땀으로 사고 발생 2년 만에 수질과 생태계가 회복됐죠. 한국인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특유의 DNA가 있는 듯하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극복을 넘어 오히려 제도약의 기회로까지 삼았죠. 우리는 어쩌다 위기 극복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춤추게 하거나 기죽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은 왜? 라는 수수께끼를 풀어보기 위해 심리학 교수들을 모셨습니다. 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우리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결을 돼야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위임을 하려고 하면요. 꼰대짓 한다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특에 대해서 할 때 자꾸 너무 좋은 것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전적이잖아요. 네.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억눌려 있다가 한번 빵 터지면 진짜 파이팅 넘치게 끝장을 보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으면 계속 억눌러 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책임감하고 경쟁심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아요. 그냥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봤을 때 그래도 자랑스러운 딸까지는 아니어도 모자란 딸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또 한편으로는 경쟁심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구라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동급 최강이 돼야 돼 막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걸 조장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 누가 먼저 아빠한테 누가 먼저 물 갖다 주나 보자. 뭐 아들 둘이면 막 서로 막 그냥 맞아. 물 갖다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런 경쟁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인정 욕구를 내가 얻기 위해서 뭐 같은 가족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근면성 뒤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쟁 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이제 그 상담적으로 보면 좀 불안해 우리가. 그래서 기준을 맞추지 못할까 봐 늘 불안해. 그래서 더 기준이 열심히. 높죠. 부모님이 세운 기준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그 허들을 넘어야 인정받으니까. 상급학교의 문을 두들기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소위 보릿고개 시절까지 겪었다는 기성세대. 남들보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웠지만 그들을 버티게 한 힘은 단연 성실함이었습니다. 근면 성실함으로 무장한 한국은 약 30년 만에 농업사회를 탈출한 세계적 기록을 남기며 산업화의 고속 성장으로 세계 경제 상위권까지 우뚝 서게 됐죠. 좀처럼 쉬지 않는 한국인. 부지런하고 신속하고 협력이 뛰어난 한국인. 그 덕에 K방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검사 시간과 90%가 넘는 정확성, 더불어 방역 전선으로 달려나간 의료진의 호국 정신까지 해외의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슈퍼파워를 보이는 한국인. 그 원천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심리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자, 여기 원숭이와 판다, 그리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 중 둘을 짝지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 원숭이하고 바나나? 원숭이하고 바나나가 연상이 돼서요. 그러면 이 짝을 지라고? 네, 2개. 원숭이가 저 바나나 먹는 거 아니야? 그냥 원숭이랑 바나나 할 것 같은데.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여기 원숭이랑 뭐랑 짝꿍했으면 좋겠어요? 바나나. 이유는요?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니까. 여러분은 짝을 어떻게 지어보셨나요? 이번 실험 결과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은 한국인은 80%, 반대로 서양인의 80%는 원숭이와 판다를 묶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잘 먹는다는 관계, 즉 연관적 사고가 강하고,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가 같은 동물이라는 속성을 보는 것이죠. 한국인의 이러한 관계주의를 부인할 수 없는 독특한 습관은 언어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어, 바로 우리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남편과 아내까지.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관계를 명시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사실은 아내를 소개하면 my wif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모두의 그 뜻인데, 이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 개인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소속돼 있는 어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집단에 굉장히 연결점을 많이 찾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에 소속돼 있고, 내가 어느 직장에 소속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동호회에 소속돼 있으면 그 소속감을 통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살아 있어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근데 가면 피곤해. 그럼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불안하면 그냥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고 어떤 모임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은 이유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나요? 관계주의와 집단주의 특성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행동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회사나 조직에 충성하기보단 자기 옆에 상사와 동료에 충성하고 타인과의 일대일 관계에 더 충실하려고 하죠.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특성이 강한 한국인.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다 보니 때론 지나친 간섭과 훈수, 잔소리가 되어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죠. 참 항상 있지만 오지랖퍼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내 개인 일에서부터 개인 사생활까지 모두 다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해서 자기가 나를 좌지우지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굉장히 오지랖 넓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적당히 이렇게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할수록 정이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정의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베풀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베풀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감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니까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지랖이 굉장히 넓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꼰대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만 꼰대가 아니라 나이가 어리거나 그리고 동료도요. 자기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뭔가 보태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들이 모두 다 꼰대짓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 있는 것처럼 요즘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연령대별로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걸까요? 70년대생하고 90년대생은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표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맥락적인 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맥락적인 사고가 뭐냐면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그 숲을 본 사이에서 지금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처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문화가 발달해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 전체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눈치를 굉장히 잘 보고요. 숲을 보다 보니까 전체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걸 맥락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좀 참고 이래야 우리 회사가 함께 잘 살고 우리 회사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살지 이런 개념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90년대생 같은 경우는요. 맥락적이 아니에요. 아주 세심하게 개별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를 해요. 디테일한 것들을 들어야 이해하고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그것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페이스북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딱 켜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것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알고리즘 안에서 여전히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생하고 70년대생 즉 디지털 세대하고요 아날로그 세대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현재 건국 이래 가장 다양한 세대가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를 겪었고 민주화에 앞장선 386 세대와 1970년을 전후해서 태어나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X세대. 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았으나 IMF에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Z세대까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세대가 공존하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회사에 대한 충성과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요즘 세대의 모습은 CF에서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옆 팀장이 저녁 뭐 시켜줄까? 그랬더니 퇴근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기성세대에 열받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비꼬아 부르는 말. 우리 사회는 지금 꼰대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서 꼰대란 늙은이를 지칭하거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표현하는 은어지만 오늘날엔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사람이나 본인의 과거 경험에 비춰 현재를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쓰이고 있죠. 꼰대의 어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인 꼰대기에서 비롯됐다는 꼰대기 설과 번데기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이란 의미인 꼰대기가 꼰대가 됐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어 누구나 될 수 있는 꼰대. 어느 조직보다도 소통과 협동이 필요한 방송국 사람들도 꼰대 DNA를 가지고 있을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테스트 항목에는 대략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시죠. 혹시 6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도 이 시대의 꼰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요. 10개 이상이라면 뼛속까지 꼰대의 성향이 높으므로 자숙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재미삼아 하는 테스트지만 이상하게 긴장이 됐다는 후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기관에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꼰대 조사 결과입니다. 최악의 젊은 꼰대 1위는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양 충고하며 가르치는 유형, 2위는 본인의 답을 강요하는 유형이라고 답했다는데요. 사실 꼰대는 어디에나 있었고 언제나 존재해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만 최근 2, 3년 사이 20대의 사회 진출이 시작되면서 꼰대를 비하하는 세대 갈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죠. 뿌리 깊게 박혀있던 한국 사회의 관계주의가 비로소 개인주의로 넘어가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어디까지 관여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 어디까지 수용해줘야 되느냐, 자율성은 어디까지 수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개성을 어디까지 수용을 해주고 또 내가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90년대생, 특히 사원 대리직급에서 봤을 때 꼰대짓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위임을 하려고 하면요, 꼰대짓 한다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작진은 이러한 풍토에 관심이 깊은 한 웹툰 작가를 만났습니다.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촌철살인의 돌직구로 웃음과 공감을 얻고 있는 양경수 작가. 특히 세대 간의 우픈 현실을 풍자하며 SNS부터 오프라인 강의까지 팬층을 넓히고 있는데요. 언어 유희로 풀어낸 에세이 몇 컷 함께 볼까요? 우리 땐 말이야 4시간씩 자면서 자기계발도 했어. 선생님, 저 어지럽고 일도 잘 안 잡히고 그래요. 그건 상사병입니다. 직장 상사병. 김대리 쉬어가면서 하게. 쉬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조언이 훈수로 돌아가고 관심이 오지랖으로 다가오는 이 불편한 관계.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고 소통하는 꼰대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우리의 관계주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계기라기보다는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다 직장인이 되고,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들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직장 생활 애환이나 뭐 직장 상사 욕 같은 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리게 된 것 같아요. 나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속성을 알게 되었을 때 사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무의식의 실체를 인식하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알게 되고 각자 다르게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작업하셨던 것 중에 그 꼰대 관련해서 작업하신 것도 좀 있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너무 많아서. 수많은 컷 중에서도 저자가 뽑은 최고봉 꼰대. 과연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직장 상사는 어떤 유형일까요? 심사숙고 끝에 고른 단 한 컷은? 네,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오시죠? 사실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저도 어릴 때 일할 때 뭐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이 물론 그런 얘기를 할 마땅한 때가 없어서 더 그러시겠지만 빨리 먹고 빨리 또 가야 되는데 또 쉬어야 되는데 이야기 듣느라 쉬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야, 이번에 수석으로 입학한 그 녀석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말이야. 자네 회사에 바라는 점 있나? 네, 이런 것 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인들 어떠세요? 조금이나마 가슴이 시원해졌는지 모르겠네요. 꼰대 같은 옛날 사람과 무서운 요즘 애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금. 세대 갈등이 세대 화합으로 바뀌기 위해선 서로 간의 세대 성향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되느냐, 사실은 둘 다 서로를 이해를 해야 돼요. 90년대생 같은 경우는 맥락적인 사고의 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숲을 보는 사고를 키워야 되는 거고요. 숲을 보던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나무를 보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번엔 한국인의 특징을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대한 외국인들. 오늘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네요. 원래 찌개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입맛부터 한국인, 슈레스터 건비르. 저는 불금에 무조건 놀아야 돼요. 한국의 불금을 즐길 줄 아는 K씨. 비 오는 날은 막걸리죠. 막걸리처럼 구수한 입담의 일라 하그바 이수. 독일에서 날아온 다리오와 프란체스카. 이들이 경험한 한국인 뒷담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한국 분들이 예를 들면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 딱 볼 때? 술을 먹을 때 이 고개 돌리는 게 너무 약간 이렇게 불편했거든요. 이게 한번 회사에서 제일 높은 회장님, 그 옆에 회장님의 이제 그 밑에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저는 회장님을 보고 이렇게 잔을 이렇게 짠 하고 고개를 돌려 먹어야 된다고 배워서 이쪽으로 돌려 먹었는데 이분이 또 저기 높은 분이 계속 둘이 막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 이제 이분도 이제 한 40 정도 나이가 되신 분인데 자기 배려를 안 한다. 아니면은 뭐 날 싫어하지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너 표출하는 거지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럼 도대체 어디를 보고 이게 일단 고개는 들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불편하면서 이해를 못했던 그런 건배할 때 있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건 우리 독일에서는 무조건 건배할 때 눈 마주보면서 건배를 해야 돼요. 알잖아요. 네. 안 그러면은 7년 동안 재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활동. 7년 동안 재수 없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건배할 때 무조건 눈 마주보면서 친하게.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좀 느끼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나서 더 친하게 일부러 늦게 하는. 알바니아랑 똑같아요. 일부러 오버하게. 알바니아도 똑같아요. 재미로 한 거죠. 네네 맞아요. 근데
그거 한국 사람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초반에 되게 어색했어요. 왜냐면 근데 약간 그분이 나한테 지금을 존중을 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약간 이런 게 no respect, 약간 이런 느낌. 처음에. 우리는 예로부터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 공격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눈을 맞추는 것이 어색한 민족이죠.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이들을 감동하게 한 일은 뭐였을까요? 불편했던 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가방을 그냥 오픈돼 있는 그런 패션 용도로 쓰는 가방을 많이 메고 다녔는데 몽골에는 그런 게 이제 한국하고 몽골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런 가방을 들면 그냥 미친 거예요. 그냥 다 안에 있는 물건 가져가세요. 네, 진짜로. 심지어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옛날이어가지고 MP3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어폰 꽂고 가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길래 배터리 없구나 해서 주머니에 있는데 이걸 가위로 잘라서 안에 그 MP3만 빼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국에서 오히려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리거나 할 때 그 2년 전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으신 분이 그대로 우체국에다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럼 신분증 뒤에 있는 주소로 오고 이제 그 우체국 비용은 착불로 와가지고 제가 내면 되는 그런 거여서 감동이 아니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남을 위해서 그거를 우체국 갖다 주고 안에 있는 것도 그대로. 근데 돈이 뭐 얼마 없긴 했지만. 앞으로 국물 좀 챙기고. 근데 사실이 나는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그 커피숍에 있을 때 컴퓨터도 넣고 이 초나도 넣고 심지어 지갑까지 이렇게 넣고 하고 있다가 내가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다 쫙 넣고 갔다 오고 또 아무 사람들이 안 건드리는 게. 제가 한 번에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카페 가다가 여름이었는데 이거 장마 중이어서 근데 내가 우산 집에서 우산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날씨 딱 좋았는데 카페 가다가 그냥 나가기 전에 비가 시작했어요. 근데 비 오는 거 시작했는데 내가 그때 그냥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돼? 지하철역도 멀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가 저한테 보고 그냥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그냥 보고 그냥 우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하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진짜 항상 기억할게요.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들, 우리 알바니아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너무 잘해줘요. 아니면 어서 와요. 아니면 이런 거 되게 착하게 하니까. For me, like Korean people, they're very open-minded and are very welcoming. So as I was traveling here, I got invited a lot to my friends' families, and I got treated a lot with dinners, and so my first impression was very welcoming. 나에겐 인색하지만 남에겐 배려하는 한국인. 그렇다면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은 뭘까요? 나는 네팔에서부터 그 산악인 형들이 보니까 이 형들이 내 엄마 쪽도 아니고 아빠 쪽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친절하고 나한테 얘기할 때 진짜 친동생처럼 대화하는 것 자체가 한국말 모를 때니까 야, 한국인은 정이야.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선물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먹고 뭐라는 건지 모르는데 그냥 형이 좋지. 형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근데 그 한국인 형들이 나를 그 공항까지 와서 데리고 쟤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소개주면서 이 동생네 네팔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막 대접해주고 그리고 야 넌 쓰지 마 호텔에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에 있으라 이런 게 막 몇 명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보니까 이게 정이구나 대한민국 그 산악인 형들이 얘기하는 정이 이거구나. 저는 한국의 정이라고 하면요 그냥 반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반찬. 왜냐하면 한국만 반찬을 더 주세요 하면 아무 돈을 내지 않아도 음식을 더 내주잖아요. 그럼 전라도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상 다리가 부러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정 아니면은 누가 그거를 정성 들여가지고 공짜로 주겠어요. 그 사람은 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잘 건강하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국이 반찬 문화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들려준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운전석으로 접근해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지난 8월 한 시내 버스에서 60대 승객이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지적했다는 게 이유였죠. 이처럼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 하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단어, 화. 우리는 어쩌다 화의 민족이 된 걸까요?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그널인 겁니다.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우리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결돼야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지금 바깥에도 못 나가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냥 집에 가만 계시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관계 욕구가 자꾸 좌절되면서 외로움, 스스로도 또 본인이 굉장히 내면으로는 관계 욕구가 좌절돼서 생기는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나눌 대상이 필요한데 이런 감정을 못 나누고 자꾸 이게 시그널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의 그런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이 건드려지니까 자꾸 이제 방어하는 감정만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내심이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인내심이 좋은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충동 통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심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든 좋은 일을 겪든 혹은 갑질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단 참는 게 우선이에요. 실제 감정 조절력은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를 파악을 하고 그 욕구에 맞는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 그리고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게 감정 조절력이에요. 근데 이 감정 조절력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뭘 바라고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욕구가 좌절이 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참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꾹꾹 눌러 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 조절력이 낮은 반면에 충동 통제력이 높다라는 거죠. 이 분노 감정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짜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높아질 때까지 그걸 참고 견디고 그러다 어느 순간 팍 터지는 그런 패턴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융합에 강한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또 그 사실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예전부터 했냐면 끝을 열어놓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뭐 소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일이란 말을 썼어요. 만일에 그게 만분의 1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만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융합도 가능하고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의성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로부터 어우러짐을 중요시했던 민족답게 한국인들의 생활 저변에는 옛 선조들이 추구했던 조화와 융합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우리의 식문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한국은 밥, 국, 반찬을 기본으로 맛과 성질, 온도까지 고려해 한 상에 모두 차려놓고 함께 먹습니다. 그 특징이 가장 잘 담겨있는 음식, 바로 비빔밥이죠. 비빔밥은 각 재료의 배합 비율에 따라 같은 재료라도 맛이 달라지는데요.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고 백남준 작가는 바로 이 비빔밥에서 자신의 예술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비비고 섞어 하나로 만드는 기질, 비빔밥 정신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멀티미디어 세계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장르 간의 벽을 허물고 한데 섞는 작업을 고집 있게 이어온 퓨전 밴드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현대 악기뿐 아니라 흔히 볼 수 없는 전통 악기도 눈에 띄는군요. 각 악기가 지니고 있는 개성을 살리면서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이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난감하네. 동서양의 만남. 저희는 프로젝트 락입니다. 난감하네. 해학적인 후렴구가 인상적인 곡. 판소리 수군가를 배경으로 국악의 요소와 서양 음악의 형식을 혼합했는데요. 7 연주자의 앙상블과 그 위에 얹어질 소리꾼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남배용왕우연 득병허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 하기를. 난감하네. 난감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하는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난 난감하네. 요즘 사람들에겐 고리타분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국악. 하지만 전통 그대로의 판소리 창법에 현대적인 감성을 입혔을 뿐인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장르로 탈바꿈됐죠. 국악과 밴드, 이미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두 문화를 하나로 융합한다는 건 노랫말처럼 난감한 작업이었답니다. 국악기의 주선율을 이루는 음계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서양 악기, 서양 음악의 블루스라는 장르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음계가 똑같아요. 5음계로. 네, 그게 좀 매력적이었고요. 네, 국악의 장단 또한 서양 음악과 좀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서로 다른 나라의 음악이지만 섞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서양 음악의 라틴, 삼바, 락, 그리고 뭐 펑크, 이런 디스코 같은 걸 착안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이제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 낼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또 장르 중에 하나가 판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 판소리만 들었을 때보다는 이렇게 밴드 서구적인 또 현대적인 장르와 같이 융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어려웠던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해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면서 한국 영화 101년 역사가 새로 쓰였고요. 그룹 BTS는 빌보드 핫100, 빌보드 200의 양대 메인 차트를 석권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죠. BTS 혹시 음악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네. 이게 뭐 BTS도 그렇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관계적 역량. 사실 BTS 뒤에는 그 어마어마한 아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번에 발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세대학교도 종교학을 가르쳤던 유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을 이제 세 단어로 얘기하셨는데 한 멋진 삶. 우리가 굉장히 융합적이고 통합을 잘하는 민족이고 멋은 뭐냐면 흥입니다. 흥. 노래를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하는 민족.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BTS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 산업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 강국이 됐는지도 모르겠죠. 삶은 뭐냐면 삶은 실천력이었다고 이분은 봤어요. 우리는 머리로만 사는 민족이 아니라 그걸 꼭 이제 뭔가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민족이었다. 그 삶이 살아있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민족에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귀한 특성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강점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희망이 있다고 느낄 때 뭐든 잘 참아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MF 때 같은 경우도 금 다 모아서 참아냈잖아요. 코로나 때도 초반에 왔을 때도 굉장히 참아서 냈잖아요. 거기에는 다 희망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 나 조금만 참으면 좀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 나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없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SNS랑도 잘 맞고 K방역과도 딱 들어맞았던 거고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유기체적으로 보는 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K방역에서 성공한 것처럼 정말 인류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서의 어떤 면에서 자질을 이미 갖고 있다. 그걸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연결고리를 찾아왔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확인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땐 조화를 먼저 생각하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뜻밖의 가치들. 우리는 분명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 딱 남기는 거? 그냥 주변에서 막 그렇다 하면 다 따라가는. 그리고 대중심리에 좀 잘 이끌려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칙칙칙칙만 반응하고 빨리 늦으면 느리면은 애가 터져. 그 잠시 멈춰 있는 걸 잘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음식이 종류가 많다. 그래도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다.